자, 여러분, 지금 전 세계의 사이버 보안 판도가 말기례로 완전히 뒤집히고 있습니다. 단순히 방어벽을 조금 더 높게 쌓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 그리고 글로벌 IT 인프라가 생존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인공지능에 의해 통째로 재편되는 엄청난 변화가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도대체 어떤 지정학적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아주 명확하고 흥미롭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아주 본질적인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어딘가에 숨겨진 취약점. 이거 과연 인간이 다 찾아낼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매일 쓰는 스마트폰 앱부터 국가 미사일 방어 시스템까지 현대사회를 굴러가게 하는 소프트웨어는 수억 줄의 코드로 되어 있죠. 솔직히 말해서 그 복잡성은 이제 인간 엔지니어의 인지 능력을 아득히 넘어섰습니다. 누군가 몰래 심어둔 백도어나 개발자의 사소한 실수 같은 걸 인간이 두 눈으로 일일이 찾아낸다는 건 이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영역이란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치명적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볼 전체적인 흐름은 이렇습니다. 글로벌 보안연합, 글래스윙부터 시작해서 빅테크의 합류, 비밀병기 클로드 미토스, 한국의 움직임, 그리고 마지막 보안 패러다임의 속도전까지 쭉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글로벌 보안연합 글래스윙입니다. 실리콘밸리도 인간의 한계를 인정한 거죠. 그래서 꺼내든 완전히 새로운 카드가 바로 프로젝트 글래스윙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AI 기업 엔트로픽이 주도하는 산업계 공동 이니셔티브인데요. 전 세계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AI가 알아서 탐지하고 스스로 패치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게 왜 엄청난 패러다임의 전환일까요? 우리 IT 인프라를 거대한 인간의 몸이라고 상상해보세요. 지금까지는 의사, 즉 인간 엔지니어들이 일일이 긁힌 곳 찾아서 연고 바르고 꿰매야 했잖아요. 그런데 글래스윙은 인터넷이라는 생태계에 아예 스스로 치유하는 인공지능 면역체계를 부여하는 겁니다. AI가 24시간 코드를 순찰하다가 상처가 보이면 스스로 백신을 놔버리는 자율방어 시대가 열린 거죠. 두 번째, 빅테크와 함께하는 이니셔티브입니다. 자, 이 프로젝트가 왜 이렇게 난리냐면요. 바로 합류한 기업들이 엄청난 스케일 때문입니다. 아마존 웹서비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와, 여러분, 이 기업들 평소에 1% 점유율 뺏겠다고 매일 피 튀기게 싸우는 치열한 앙숙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거물들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자신들의 가장 깊숙한 보안 정보를 공유하는 한 테이블에 앉은 겁니다. 거기에 엔비디아, 시스코 같은 하드웨어 강자들, 심지어 금융의 심장인 JP모건 체이스까지 들어왔어요. 시장의 라이벌들이 이렇게 거대한 단일 연합을 만들었다? 이건 지금 사이버 위협이 개별 기업 차원을 넘어선 진짜 생존이 걸린 문제라는 걸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국가 차원, 그러니까 공공 영역으로 시선에 살짝 돌려보면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프로젝트 글래스윙에 참여하고 있는 해외 공공기관, 전 세계를 통틀어 영국의 AI 안전연구소 딱 한 곳뿐입니다. 방금 본 빅테크 기업들의 화려한 라인업이랑 너무 대비되지 않나요? 이건 이 글로벌 면역체계의 접근 권한을 얻는다는 게 국가 단위에서는 얼마나 폐쇄적이고 고도의 신뢰가 필요한 일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VIP 클럽에 못 들어간 국가는 훗날 치명적인 공격 앞에서 완전히 무방비 상태로 남겨질 수 있다는 꽤 무서운 이야기이기도 하죠. 세 번째 파트, 비밀병기 클로드 미토스입니다. 아니, 대체 엔트로픽이 뭘 믿고 저 콧대 높은 글로벌 빅테크들을 자기들 우산 아래로 싹 다 모았을까요? 그 중심에는 클로드 미토스라는 엔트로픽의 비공개 AI 모델이 있습니다. 이 녀석, 그냥 똑똑한 수준이 아니에요. 전 세계 상위 0.1%의 최상급 보안 전문가들을 제외하면 현존하는 인간 엔지니어 대부분을 가볍게 압도하는 탐지 능력을 자랑합니다. 사실 인간은 코드 몇 시간만 봐도 눈 빠지고 집중력 떨어지잖아요. 근데 미토스는 지치질 않습니다. 수백만 줄을 한순간에 쫙 스캔하고 논리적 결함을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이 초인적인 모델이 실제로 어떤 엄청난 성과를 냈는지 숫자 몇 개로 보여드릴게요. 자, 27. 무려 4분의 1세기가 넘는 시간이죠. 세상에서 보안에 가장 집착한다는 진짜 철옹성 같은 운영체제 오픈BSD에 치명적인 취약점이 숨어있던 기간입니다. 수많은 천재 해커들이 27년 동안 이 코드를 파헤쳤는데 아무도 못 찾았어요. 그런데 그 27년 묵은 폭탄을 클로드 미토스가 단숨에 찾아내버렸습니다. 진짜 소름 돋지 않나요? 그럼 16이라는 숫자는 뭘까요?
바로 FFmpeg라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이 방치되어 있던 시간입니다. 이름이 좀 낯설죠? 근데 여러분이 유튜브를 보거나 넷플릭스 볼 때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뒤에서 묵묵히 돌아가고 있는 인터넷 비디오 생태계의 배관 같은 필수 도구입니다. 전 세계 거의 모든 기기에 연결된 이 핵심 파이프라인에 16년 동안에나 구멍이 나 있었는데 미토스의 그물망은 이걸 놓치지 않은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충격적인 반전은 500만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이 FFmpeg가 보안 검증을 대충 한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전통적인 자동화 테스트를 무려 500만 번 이상이나 돌렸습니다. 근데 500만 번의 기계적인 검사가 모조리 실패한 거예요. 기존 테스트가 정해진 오류만 찾아내는 단순 맞춤법 검사기라면 미토스는 전체 문맥을 쫙 훑어보고 이 부분 논리가 이상한데? 해커가 뚫고 들어오겠는데? 하고 추론을 해내는 전문 편집자인 셈이죠. 구조적 맹점을 AI가 어떻게 잡아내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네 번째, 한국인공지능안전연구소의 도약입니다. 이렇게 글로벌 체스판이 무섭게 바뀌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죠. 2024년 5월에 AI 서울 정상회의를 열면서 모멘텀을 확 끌어올리더니 불과 6개월 만인 11월에 한국인공지능안전연구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가 차원의 AI 전담 기관으로는 전 세계 6번째입니다. 이 치열한 패권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는 아주 발빠른 움직임이죠. 그리고 출범과 동시에 정부가 아주 공격적인 승부수를 띄웁니다. 바로 이 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협력 체계를 엔트로픽 쪽에 공식 제안한 거예요. 자, 만약 이게 성사돼서 한국이 프로젝트 글래스윙이랑 연결된다?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파급력입니다. 우리나라의 핵심 인프라가 글로벌 빅테크들의 초고대 AI 면역체계 안으로 쏙 들어가서 실시간으로 보호받게 된다는 뜻이니까요.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튼튼한 방어막의 일원이 되는 엄청난 기회인 겁니다. 마지막 5번째, 보안 패러다임의 속도전입니다. 왜 우리 정부가 이렇게 다급하게 글로벌 연합의 문을 두드릴까요? 순천향대 엄흥열 교수의 이 한마디가 상황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줍니다. AI 기반 보안의 핵심은 결국 얼마나 빨리 취약점을 찾고 패치하느냐의 속도 경쟁이다. 맞아요. 나홀로 성벽을 짓는 고립된 방식으로는 밀리초 단위로 쏟아지는 AI 공격을 절대 못 막습니다. 글래스윙 같은 네트워크에 합류해서 지구 반대편의 보안 위협 백신을 실시간으로 공유받아야만 버틸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죠. 특히 한국 입장에서 이 속도전은 그냥 산업 발전 문제가 아니라 진짜 생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빅판 같은 곳에서 방어뿐만 아니라 공격 모델의 AI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해커들은 원래 잠을 안 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쓰는 AI 역시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우리 인프라의 문고리를 막 흔들면서 열린 틈을 찾을 겁니다. 공격하는 쪽도 AI, 방어하는 쪽도 AI. 결국 누가 0.1초라도 먼저 약점을 찾아서 덮어버리느냐, 이 냉혹한 무기 경쟁이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새로운 AI 시스템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기존이랑 딱 비교해 드릴게요. 옛날엔 보안에 구멍 뚫린 거 발견되면 사람 모여서 회의하고 파츠 만들고 배포하기까지 몇 달씩 걸렸어요. 집에 불이 났는데 소방차가 몇 달 뒤에 오는 셈이죠. 그 사이에 해커들은 데이터 훔치고 랜섬웨어 심고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글래스윙 체계는 이 끔찍한 대응 시간을 단 하루에서 일주일 사이로 확 압축해버립니다. 집에 불꽃이 튀자마자 집이 알아서 소화기를 팍 터뜨리는 느낌이랄까요? 이게 바로 인공지능이 가져온 보안 혁명의 진짜 실체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 질문을 꼭 던지고 싶습니다. 과연 한국은 이 무자비한 글로벌 AI 보안 경쟁에서 골든타임을 제대로 꽉 잡을 수 있을까요? 인간 엔지니어들이 커피 마셔가며 밤새워 버그를 고치던 그런 낭만적인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거대한 인공지능 대 인공지능이 맞붙는 숨막히는 속도전이죠. 새롭게 닻을 올린 한국의 인공지능 안전연구소가 이 체스판 위에서 세계 방어막을 함께 설계하는 든든한 중추가 될 수 있을지 우리 함께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핵심 해설에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나아가 국가의 명운이 걸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대한 프로젝트를 아주 깊이 있게 뜯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도하는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인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전 세계는 그야말로 인공지능 패권을 차지하려고 소리 없는 전쟁 중이잖아요. 막대한 자본을 쥔 소수의 국가와 빅테크들이 시장을 싹쓸이해 나가는 지금, 과연 한국은 이 거대한 파도에 어떤 전략으로 맞서려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한 프로젝트의 핵심만 쏙쏙 뽑아서 확실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자, 화면을 꽉 채우는 이 숫자, 2조 5천억 원. 감이 좀 오시나요? 단순히 돈을 많이 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천문학적인 금액은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절대 밀려나지 않겠다는 대한민국의 아주 확고하고 공격적인 베팅을 의미합니다. 조 단위의 투자는 곧 글로벌 거인들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게임의 판을 흔들어 보겠다는 강력한 의지거든요.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정확히 누구의 손을 거쳐서 어디에 어떻게 쓰이게 될지 그 청사진을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볼 흐름은 이렇습니다. 국가 AI 인프라의 탄생 배경부터 시작해서 자금 조달 1만 5천 개의 AI 두뇌 타임라인, 스타트업과 학계 지원 방안, 그리고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파이프라인과 마지막 궁극적 비전인 아시아 허브까지 빠르게 훑어보죠. 첫 번째 섹션입니다. 국가 AI 인프라의 탄생. 과연 이 메가 프로젝트를 이끄는 거인들이 누군지 살펴볼까요? 이런 초대형 사이즈의 국가 인프라 프로젝트 정부 혼자서 혹은 기업 하나가 단독으로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하죠. 그래서 과기정통부가 민간 파트너로 최종 선택한 곳이 바로 삼성 SDS 컨소시엄입니다. 참여한 기업들 면면을 보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삼성 SDS를 필두로 네이버 클라우드, 카카오까지 우리나라 테크 공룡들이 다 뭉쳤고요. 여기에 KT와 삼성전자가 초고속 통신망이랑 첨단 하드웨어를 백업합니다. 게다가 눈여겨볼 부분은 건설과 지역 파트너인데요.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는 막대한 전력망, 냉각 시스템, 그리고 엄청난 부지가 필수적이라서 삼성물산의 건설 역량과 전라남도라는 지역적 기반이 합류하게 된 겁니다. 말 그대로 IT, 통신, 건설, 지자체까지 총망라된 완벽한 드림팀인 거죠. 자, 그럼 이 거대한 플레이어들이 어떻게 삐걱대지 않고 한 몸처럼 움직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바로 민관 합작 SPC, 즉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겁니다. 올해 2분기 안에 이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보통 공공기관이랑 민간이 섞이면 의사결정도 느리고 행정 절차 때문에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직 이 컴퓨팅 센터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적만을 위해 독립된 회사를 딱 세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리스크는 깔끔하게 분리하고 일 처리는 민간 기업처럼 빠르고 투명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강력한 기동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2조 5천억 원의 자금 조달, 그 거대한 엔진을 돌릴 초기 저본을 해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총 2조 5천억 원이라는 돈이 하루아침에 뚝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시작은 바로 4천억 원입니다. 최근에 국민성장 펀드를 통해서 이 SNPC 초기 출자금 4천억 원이 공식 승인되었습니다. 부지를 확보하고 기초 설계를 하고 초기 인프라를 발주하는 데 들어가는 그야말로 프로젝트의 첫 번째 핵심 연료인 셈이죠. 그런데 이 슬라이드에서 정말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누가 얼마나 내느냐, 그 비율인데요. 4천억 원 중에 공공자금은 1,160억 원인데 반해 민간 투자가 무려 2,840억 원입니다. 공공보다 2배가 훨씬 넘죠. 보통 국가주도 대규모 인프라라고 하면 우리 세금이 엄청 들어갈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 압도적인 민간 투자 비율은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기업들이 이 AI 인프라의 미래 수익성이나 폭발적인 수요에 대해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마중물을 부어주니까 민간 자본이 공격적으로 확 치고 들어오는 정말 이상적인 펀딩 모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섹션, 1만 5천 개의 AI 두뇌. 2028년을 향한 물리적 하드웨어 타임라인을 짚어보겠습니다. 사실 이 거대한 프로젝트 처음부터 꽃길만 걸었던 건 아닙니다. 불과 작년 5월, 6월에만 무려 2번이나 사업 입찰이 엎어지는 뼈아픈 좌절이 있었어요. 초기 투자 비용은 막대한데 글로벌 AI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요동치니까 선뜻 총대를 메고 나서는 기업이 없었던 거죠. 하지만 구조를 재정비하고 포기하지 않은 끝에 올해 3월 삼성 SDS 컨소시엄이 깐깐한 심사들을 다 통과하며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꽉 막혀있던 체증에 확 뚫리면서 드디어 강력한 엔진을 달게 된 겁니다. 엔진이 켜졌으니 이제부터는 매서운 속도전입니다. 올해 2분기에 SPC 설립을 딱 마무리 짓고 3분기에 곧바로 센터 착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최종 목적지인 2028년까지 총 1만 5천 장 규모의 첨단 AI 칩 인프라를 쫙 깔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최첨단 AI 칩 1만 5천 개.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전 세계 최상위권 슈퍼컴퓨터들과 맞먹는 압도적인 연산 능력입니다. 웬만한 거대 언어 모델 학습을 단 며칠 만에 끝내버릴 수 있는 국가적 차원의 거대한 두뇌가 깨어나는 거죠. 자, 네 번째, 스타트업 및 학계의 지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진짜 AI 접근성의 민주화라고 생각되는데요. 이 비싸고 거대한 인프라, 결국 누가 쓰게 될까요? 돈 많은 대기업들만의 잔치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솔직히 지금 고성능 AI 모델 하나 학습시키려면 최첨단 GPU 클러스터 임대 비용만 수십, 수백억 원이 깨집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 스타트업이나 대학연구소 입장에서는 감히 쳐다보지도 못할 철벽인 셈이죠. 그래서 이 컴퓨팅 센터의 가장 강력한 미션이 바로 그 장벽을 완전히 박살내는 겁니다. 훨씬 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고품질 연산 자원을 풀어서 누구나 AI 혁신에 뛰어들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서버만 싸게 빌려주고 알아서 쓰세요 하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슬라이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한테는 요금 할인을 더 팍팍 해주고 대학이나 연구소에는 아예 바우처를 줍니다. 여기에 기술 컨설팅이랑 사업화 지원, 교육 프로그램까지 싹 다 붙여줍니다. 아무리 컴퓨팅 파워가 좋아도 그걸 비즈니스로 연결하는 노하우가 없으면 꽝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긴 단순한 하드웨어 임대업이 아니라 아이디어가 시장에서 돈을 벌 때까지 밀어주는 거대한 생태계 인큐베이터인 셈입니다. 다섯 번째 섹션입니다. 국내 AI 반도체 생태계, 국산 NPU 실증 테스트베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인 안쪽으로 쑥 들어가 볼게요. 이 센터에는 아주 숨겨진 강력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독자적인 AI 하드웨어 생태계 구축입니다. 단순히 소프트웨어 회사들만 돕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화면에 보이는 4단계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국산 칩을 아주 빡세게 테스트합니다. 1단계 R&D 존에서 시제품을 검증하고 핵심인 2단계 NPU 존으로 넘어가서 국산 인공지능 전용 칩을 실제 데이터 센터 환경에 꽂아서 테스트합니다. 그 다음 3단계에서 실제 서비스 환경 트래픽을 견디게 해본 뒤 4단계 초기 시장 진입까지 쫙 밀어주는 완벽한 기술 자립 로드맵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단어가 바로 상용화 직전 단계의 검증입니다. 사실 지금 글로벌 AI 하드웨어 시장, 특정 해외 기업이 꽉 잡고서 엄청난 비용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패블리스 기업들이 아무리 가성비 좋고 혁신적인 칩을 만들어도 수만 대 규모의 실제 서버에서 신뢰성을 증명할 길이 없어서 번번이 죽음의 계곡에 빠져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 AI 컴퓨팅 센터가 바로 그 죽음의 계곡을 건너게 해줄 튼튼하고 거대한 다리 역할을 해준다는 겁니다. 해외 의존도를 끊고 우리 반도체가 자립할 수 있는 무대가 드디어 열린 거죠. 마지막 6번째 섹션,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 정부의 궁극적인 지정학적 비전입니다. 1만 5천 개의 압도적인 칩, 전폭적인 스타트업 지원, 그리고 국산 칩의 완전한 독립 테스트. 이 거대한 퍼즐 조각들이 다 맞춰지면 대체 어떤 큰 그림이 나오는 걸까요? 백용훈 장관의 발언을 보면 그 답이 딱 나옵니다. 정부의 최종 타겟은 그냥 우리나라 산업 좀 키워보자 수준이 아닙니다. 이 압도적인 인프라를 무기 삼아서 아시아 전역의 유망한 AI 기업들과 천재적인 연구진들을 한국으로 싹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겠다는 지정학적 야심입니다. 대한민국 자체를 아시아 AI 산업의 질량 중심, 즉 궁극의 허브로 만들겠다는 거대한 비전을 천명한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10분 남짓 탐구해본 이 거대한 청사진, 딱 3가지 핵심 기둥으로 요약해볼 수 있겠습니다.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2조 5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투자 스케일, 2028년까지 구축될 1만 5천 개의 경이로운 첨단 AI 두뇌, 그리고 이 모든 걸 가장 빠르고 투명하게 융합해서 굴려나갈 단 하나의 강력한 민관 합작 구조, SPC입니다. 자본, 인프라, 그리고 실행력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거죠.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이번 핵심 해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의 뼈아픈 유철이라는 위기를 넘고 역대급 드림팀을 꾸려서 다시 출발선에 선 국가 AI 컴퓨팅 센터. 과연 이 2조 5천억 원의 거대한 베팅은 계획대로 2028년 대한민국을 아시아를 넘어선 궁극의 글로벌 AI 허브로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을까요?
앞으로 이 초대형 인프라가 어떻게 첫 삽을 뜨고 우리 눈앞에 현실로 다가오게 될지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무척 흥미진진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해설이 이 복잡한 프로젝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해설에서는 요즘 산업계에서 진짜 핫한, 어찌 보면 굉장히 파괴적인 변화 하나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수출이라고 하면 자동차, 반도체, 이런 눈에 보이는 실물들을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LGU 플러스가 자사의 통화 AI 에이전트인 익시오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 이게 단순하게 통화에 팔아 해외에 팔았나 보네 하고 넘길 일이 절대 아니거든요. 땅 파서 케이블 묶고 송신탑 세우던 아주 전형적인 내수 중심의 통신사가 어떻게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지능을 패키징해서 글로벌 AI 기업으로 확 변신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진짜 거대한 신호탄입니다. 오늘 한 10분 정도만 저한테 투자해 주시면 이 흥미로운 수출 계약의 구체적인 내막부터 기업의 DNA 자체가 바뀌는 아주 거시적인 전략까지 제가 싹 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전통적인 통신사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전북 산꼭대기에 세워진 거대한 철탑이나 도로 바닥을 파서 광케이블 까는 그런 아주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모습일 겁니다. 사실 지난 수십 년 동안 통신업의 본질은 딱 그거였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소프트웨어 두뇌, 바로 인공지능을 수출하고 있어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쇳덩이와 케이블을 깔던 기업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가볍고 무한히 복제 가능한 소프트웨어 두뇌를 통째로 해외로 내다 파는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이뤄냈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나요? 본격적으로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첫 번째 파트입니다. 말레이시아로 향한 AI 수출. 먼 미래에 무슨 뜬구름 잡는 비전 얘기가 아니고요. 최근 쿠알라룸푸르에서 실제로 도장 꽝 찍고 온 아주 생생한 실전 비즈니스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대기업들 사이에서 뭔가 새로운 전략이 실제 비즈니스로 딱 구현되는 데는 몇 년씩 걸리는 게 다반사잖아요. 그런데 이번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보면 속도가 진짜 미쳤습니다. 불과 올해 3월이었어요. 스페인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에서 글로벌 AI 전략을 처음 발표했거든요. 그런데 단 2달 만인 5월 7일에 양사 경영진이 말레이시아에서 직접 만나서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게다가 올해 안에 현지에서 서비스를 아예 상용화하겠다는 목표까지 세웠죠. 국제 무대에서의 선언이 단 몇 달 만에 실제 해외 수출과 상용화 플랜으로 쭉 빠진 겁니다. 비즈니스 세계에서 이 정도 실행력 속도라면 이들이 지금 이 AI 전환에 얼마나 사활을 걸고 있는지 그야말로 느낌이 딱 오시죠. 이 엄청난 속도전이 가능했던 진짜 이유는요. 바로 경영진의 강력한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LG U 플러스 홍범식 대표하고 맥시스의 고쇼 앵CEO가 직접 만났거든요. 실무진 선에서 우리 기술 한번 써볼래? 하는 그런 가벼운 제휴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양쪽의 최고 결정권자들이 직접 등판했다는 건 이게 단순한 부가 서비스 하나 붙이는 수준이 아니라 두 기업 모두의 넥스트 스텝, 즉 미래의 명운을 건 최상의 전략이라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아주 재밌는 숫자 하나가 있습니다. 1,000만 명. 이게 바로 파트너사인 말레이시아 맥시스가 보유한 모바일 가입자 수거든요. 여러분, 인공지능이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뭘까요? 네, 당연히 압도적인 양의 데이터입니다. 말레이시아의 이 1,000만 명이라는 사용자가 매일매일 쏟아내는 엄청난 양의 통화 데이터, 그리고 그들의 일상적인 소통 환경 자체가 익시오한테는 완벽한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기술이 스스로 학습하고 진화할 수 있는 세상에서 가장 거대하고 생동감 넘치는 테스트베드를 확보하게 된 셈이죠. 그렇다면 전 세계 수많은 통신사 중에 왜 하필 맥시스였을까? 맥시스는 솔직히 그냥 평범한 통신망 사업자가 아닙니다. 빰빵한 4G, 5G 커버리지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최근에 클라우드, 사이버 보안, 그리고 AI 인프라에 정말 돈을 쏟아붓고 있는 기업이에요. 이런 고도화된 AI 에이전트가 삐걱거리지 않고 매끄럽게 돌아가려면 그 밑바탕이 되는 통신망이랑 클라우드 백본이 진짜 튼튼해야 하거든요. 양사가 이런 차세대 기술에 대한 뼈대와 비전을 완벽하게 공유하고 있었으니까 이 딜이 성사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렌즈를 좀 더 확 당겨보죠.
도대체 바다를 건너간 그 알맹이 기술, 바로 통화혁신 에이전트 익쇼, 그 자체를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어떤 AI 제품이 얼마나 훌륭한지 보려면 껍데기 말고 그 안에 두뇌를 봐야 합니다. 익쇼의 심장부에는 엑사원이라는 진짜 똑똑한 지능이 탑재되어 있어요. LG AI 연구원이 독자적으로 만든 초거대 파운데이션 모델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밖에서 구글이나 오픈 AI 같은 남의 기술 빌려 쓰는 거랑 우리 집안의 자체 두뇌를 딱 가지고 있는 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거든요. 우리만의 두뇌니까 통신 환경의 입맛대로 찰떡같이 최적화할 수도 있고 무엇보다 데이터 유출 걱정 없이 보안을 완벽하게 틀어줄 수 있다는 게 엄청난 강점입니다. 그럼 이게 실제로 우리 일상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상상해 볼까요? 아침에 꽉 막힌 지옥철 안에서 상사한테 아주 중요한 업무 지시 전화가 왔다고 쳐보죠. 예전 같으면 펜이랑 수첩 찾느라 허둥대거나 나중에 아까 뭐라고 하셨지? 하고 까먹기 일쑤였잖아요. 근데 익시오가 있으면 그냥 마음 편히 들으시면 됩니다. 알아서 자동으로 녹음해주고 통화 끝나면 핵심만 깔끔하게 요약까지 딱 해줍니다. 심지어 통화 중에 상대방 말이 유튜브 자막처럼 화면에 실시간으로 떠요. 진짜 대박이죠. 그리고 하나 더. 연세 많으신 부모님 폰에 이상한 번호로 전화가 오면 익슈오가 통화 문맥을 싹 듣고 있다가 이거 보이스피싱 같은데? 하고 실시간으로 경고음을 울려줍니다. 그냥 편리한 앱을 넘어서 내 폰 안에 정말 든든한 개인 비서이자 경호원을 두는 겁니다. 완전히 새로운 통화의 경험이죠. 세 번째 파트는 맞춤형 온디바이스 현지화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기가 막혀도 국경을 넘을 땐 언어랑 문화 장벽이라는 엄청난 허들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이 신뢰의 장벽을 부순 1등 공신이 바로 온디바이스 AI입니다. 여러분, 내 아주 사적인 통화 내용, 비밀번호, 계좌번호 같은 걸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대한 데이터 센터 서버가 다 전송받아서 분석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너무 찜찜하잖아요. 온디바이스 AI는 이런 불안감을 원천 차단합니다. 내 음성 데이터가 서버로 단 1바이트도 넘어가지 않고 그냥 내 손에 쥐어진 스마트폰 안에서 모든 처리가 끝납니다. 정보 유출 확률 0%죠. 게다가 서버를 안 거치니까 딜레이 없이 실시간으로 엄청나게 빠릅니다. 이 철통 같은 프라이버시 보호가 뒷받침됐기 때문에 해외 수출도 가능했던 거예요. 자,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언어 현지화인데요. 만약 익시오가 교과서에나 나올 법한 아주 완벽하고 딱딱한 표준 영어만 알아들었다면 말레이시아 시장에서 100점 100패했을 겁니다. 현지 사람들은 맹글리시라고 부르는 말레이시아 특유의 억양과 방언, 스랭이 마구 섞인 영어를 진짜 많이 쓰거든요. 익시오는 이 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식당에서 숨쉬듯 쓰는 그 날것의 표현들을 싹 다 긁어 모아 학습시켰어요. 단순히 영어 단어를 번역한 게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실생활 그 자체를 이해하도록 맞춤형 과외를 시킨 거죠. 이게 바로 경쟁사들이 쉽게 베낄 수 없는 익시오만의 진짜 끈적끈적한 경쟁력, 즉 해자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만든 사람들끼리 우리 기술 쩐다 하고 자화자찬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기술을 직접 돈 주고 사가는 맥시스 CEO의 말을 한번 볼까요? 고, 쇼, 앵. CEO가 이렇게 콕 집어 극찬했습니다. 보안 기술과 현지 언어를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AI 기술이 너무 인상적이었다. 기술 도입의 최종 결정권자가 가장 까다로운 두 가지 요소, 프라이버시 방어력과 방언까지 잡아낸 디테일을 정확히 짚어서 칭찬했다는 건 이 기술이 실험실을 벗어나 실전 비즈니스에서 그 가치를 완벽하게 입증했다는 걸 뜻합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파트, 글로벌 AI 소프트웨어 기업입니다. 줌아웃을 확 해서 이런 성공적인 수출 사례가 기업의 거시적인 방향성에 도대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확인해보죠. 옛날 통신사 모델 다들 아시죠? 돈 벌려면 무조건 막대한 자본 당겨와서 땅 파고 기지국 세워야 했어요. 유지보수 비용도 어마어마했고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해외 진출은 꿈도 꾸기 어려웠죠. 근데 지금 벌어지는 일을 보세요. 아예 모델 자체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즉 사스 모델로 바뀌었습니다. 통신사가 해외 통신사 환경에 깡 맞춰 예쁘게 패키징한 AI 소프트웨어를 팔고 있어요. 배에 실어보낼 물리적 장비도 필요 없죠. 무한대로 복사해서 팔 수 있고 마진율은 극도로 높은 그야말로 기업의 체질이 완전히 뒤바뀌는 재무적 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산업계에서는 요즘 이런 거대한 체질 변화를 AX, 즉
AI 전환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회사 홈페이지에 AI 챗봇 하나 달아놓고 우리 AI 씁니다 하는 귀여운 수준이 아니에요. 고객의 통화를 어떻게 연결할 건지, 요금제를 어떻게 짤 건지, 기업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비즈니스 프로세스 자체를 AI를 중심에 두고 밑바닥부터 뜯어 고치는 전사적인 대수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LG U+ 홍범식 대표가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우리의 최종 지향점은 AI 중심의 소프트웨어 기업이 되는 거다. 사실 테크 업계에서 이런 류의 폼나는 비전 선포식은 하루에도 수십 개씩 쏟아져요. 하지만 그걸 진짜로 증명해내는 회사는 극소수죠. 이번 말레이시아 계약이 대단한 이유는 이들의 그 거창한 선언이 헛소리가 아니라는 걸 글로벌 메이저 파트너에게 돈을 받고 실제로 증명해냈다는 겁니다. 완벽한 개념 증명, 즉 POC를 해낸 거죠.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사실 이건 맛보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 통화 앱에서 시작했지만 사람들이 이 편리함에 한번 중독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집안의 가전을 제어하는 스마트홈 AI로 넘어가고 기업들은 더 복잡하고 거대한 B2B 솔루션을 도입하게 될 겁니다. 하나의 성공적인 소프트웨어를 교두보 삼아서 주변 생태계를 스멀스멀 다 집어삼키는 아주 전형적이고 무서운 랜드 앤 익스펜드 전략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쭉 따라오신 내용 한번 요약해 볼까요? 우리는 지금 철탑을 세우던 한국의 전통 통신사가 자신들이 치열하게 연마한 보이지 않는 지능을 소프트웨어 상자에 예쁘게 담아서 글로벌 무대로 쏘아 올리는 역사적인 장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물리적인 망을 제공하는 회사에서 고도의 지능 서비스를 파는 글로벌 소프트웨어 회사로의 완벽한 진화. 이게 바로 오늘 다룬 이 딜이 품고 있는 가장 파괴적인 의미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통신망이라는 이 크고 무거운 인프라 좋죠? 이렇게 가볍고 똑똑한 소프트웨어로 진화해서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상상력을 한 단계만 더 밀어붙여 보죠. 우리의 통화를 든든하게 지켜주던 이 온 디바이스 AI, 즉 피지컬 AI가 스마트폰이랑 껍데기를 벗어나 로봇이나 자율주행차, 그리고 우리가 매일 걷는 도시 인프라 곳곳에 스며든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 주변의 모든 물리적 공간이 오직 나만을 위해 살아 숨쉬고 최적화되는 그 짜릿한 미래가 사실은 벌써 우리 코앞에 도착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시간 집중해서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확인한 앱 뭔가요? 아마 10중 8구 카카오톡이셨을 겁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에 완전히 스며든 국민기업 카카오가 오늘의 심층 해설 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 안팎에서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분명 장부상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이라며 폭죽을 터뜨리고 있는데 정작 직원들과 주주들은 단단히 화가 나 있습니다. 회사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다는데 대체 왜 다들 분노하는 걸까요? 이 기막힌 역설 지금부터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죠. 기업이 우리 이번 1분기에 역대급으로 돈 많이 벌었습니다 라고 발표하면 어때야 할까요? 당연히 축제 분위기여야 맞잖아요. 직원들은 두둑한 성과급 기대에 들뜨고 주주들은 주가 오를 생각에 환호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지금 카카오를 둘러싼 공기는 말 그대로 살얼음판입니다. 노조는 거리로 나설 준비를 하고 있고 주주들의 원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죠. 대체 화려한 실적 숫자와 사람들이 체감하는 현실 온도 사이에 왜 이렇게 거대한 크레바스가 생겨버린 걸까요? 최근 주식시장 진짜 뜨거웠잖아요. 코스피 지수가 한 달 만에 무려 30%나 껑충 뛰면서 시장 전체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남들 다 돈 버는 호황기였죠. 그런데 카카오 주가 그래프 한번 보실래요? 이 거대한 상승장은 완전 남일이라는 듯이 연중 최저티 언저리에 찰싹 달라붙어 옴달싹달싹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사상 초대 실적 뉴스가 쏟아지던 바로 그날조차 파란불을 켜며 떨어졌어요. 시장은 불장인데 내 주식만 끝없이 지하로 파고든다면 어떨까요? 투자자들이 왜 그렇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지 이 극명한 대비가 현재 상황을 한눈에 보여줍니다. 자, 그럼 오늘 해설의 핵심 쟁점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사상 최대 실적에 숨겨진 역설. 둘째, 카카오 노조의 보상 요구. 셋째, 곤두박질 치는 주가와 분노한 주주들. 마지막으로 이게 왜 IT 업계 전체의 딜레마인지까지 쫙 펼쳐보겠습니다.
곧바로 첫 번째 파트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의 역설, 이른바 1분기 흑자의 착시 현상에 대해 들여다보죠. 언론에 도배된 보도자료의 화려한 수식어들 일단 걷어내고 차가운 진짜 현실에 한번 보시죠. 카카오가 1분기에 기록적인 수치를 낸 건 맞습니다. 회계상 팩트예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 그래서 카카오가 비즈니스를 엄청 잘해서 폭발적으로 돈을 번 거냐? 안타깝게도 대답은 아니오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번 흑자는 뼈를 깎는 비용 절감, 그리고 카카오 게임즈나 헬스케어 같은 주요 계열사들을 연결 실적에서 쏙 뺀 지배구조 개편 효과가 컸거든요. 쉽게 말해 씀씀이 확 줄이고 돈 까먹는 아픈 손가락들을 잠시 장불에서 치워뒀더니 남은 이익이 크게 띈 것처럼 보이는 일종의 회계적 착시가 섞여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진짜 일어났어야 할 일들, 그러니까 본업 자체가 미친 듯이 성장했다거나 AI 시장을 씹어먹을 돌파구를 찾았다거나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장부상 마법과 차가운 현실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냉정한 자본시장이 속을 리가 있나요? 숫자는 잘 나왔는데도 시장의 우려 섞인 시선은 좀처럼 걷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나 네이버 같은 경쟁사들은 지금 AI에 사활을 걸고 막 치고 나가잖아요. 그런데 카카오의 AI 전략은 아직 이거다 할 만한 매력적인 비전이 안 보입니다. 믿었던 컨텐츠 사업도 요즘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고요. 결정적으로 카카오의 심장, 카카오톡 메신저 기반의 핵심 사업조차 국내 시장 포화로 성장세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뚜렷한 미래 먹거리가 안 보이는 상황에서 단순히 허리띠 졸라매서 만든 흑자존한 소식만으로는 얼어붙은 시장의 기대치를 녹이기에 턱없이 부족한 거죠. 자, 그럼 시선을 돌려서 두 번째 파트, 정당한 목 찾기에 나선 카카오 노조의 보상 요구를 살펴볼까요? 자본시장이 회사의 불안한 미래를 걱정할 때 직원들의 시선은 현재를 향합니다. 직원들 입장에서는 회사가 스스로 역대 최대 실적 냈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한 명확한 데이터에 집중하는 거죠. 노조의 주장은 아주 심플하고 합리적입니다. 사상 최대 실적 냈으니까 이 성과 낸 직원들한테 합당하게 보상해달라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카카오만의 아주 묘한 딜레마가 튀어나옵니다. 요즘 다른 대기업 노조들 보면 영업이익의 10% 일괄 지급해라 이렇게 선명하게 요구하잖아요. 카카오는 그걸 못합니다. 왜냐고요? 카카오 우산 아래에는 수많은 스타트업과 계열사가 섞여 있는데 흑자내는 본사도 있지만 여전히 깊은 적자 늪에서 생존을 걱정하는 계열사들도 수두룩하거든요. 적자나는 동료들 뻔히 보는데 본사만 성과급 잔치를 벌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같이 허리띠를 졸라맬 수도 없는 노조의 아주 실리적이고 조심스러운 속사정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번 사태, 절대 판교 본사 건물 안에서만 일어나는 찻잔 속 태풍이 아닙니다. 판이 훨씬 커요. 올해 임금 교섭 대상인 것만 무려 5군데입니다. 카카오 본사를 필두로 카카오페이, 카카오 엔터프라이즈, DK테크인, 엑셀게임즈까지. 금융, B2B, IT 서비스, 게임 등등 완전히 다른 비즈니스를 하는 이 거대한 카카오 생태계 전반에서 팽팽한 줄다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협상 테이블 시계는 엄청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7일 길고 길었던 사측과의 임금 교섭이 결국 결렬을 선언했습니다. 노조는 즉각 노동위원회에 조정 신청이라는 합법적이고도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었죠. 그리고 5월 20일에는 대한민국 IT, 실리콘밸리의 심장부, 판교역 광장에서 대규모 집단 결의대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타협점이 안 나오면 진짜 광장으로 나가서 본격적인 단체 행동에 돌입하겠다는 노동조합의 강한 의지가 담겨있는 행보입니다. 이제 제일 뼈아픈 세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주가 하락과 분노한 주주들, 바로 투자자의 고통입니다. 회사 안에서 성과급 파일을 어떻게 나눌지 싸우는 동안 이 회사 가치를 믿고 자본을 넣은 투자자들 속은 어떨까요? 아마 새카맣게 타들어가다 못해 재가 됐을 겁니다. 56,000원 선까지 슬쩍 반등하며 기대를 모으던 주가가 단숨에 45,250원까지 맥없이 주저앉아버렸거든요. 화면 너머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하락선은 단순한 그래프가 아니잖아요. 매일 아침 마주해야 하는 시퍼런 손실이고 내 자산이 녹아내리는 현실적인 고통입니다. 기업 가치는 쪼그라들고 있는데 내부에서는 성과급 달라고 싸우고 있으니 주주들 입장에서는 배신감이 상상을 초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주식 커뮤니티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런 뼈아픈 한탄이 쏟아집니다. 삼전은 주가라도 올랐지. 와, 정말 이 짧은 한마디에 모든 심리가 다 담겨 있지 않나요?
삼성전자도 지금 창사 이래 처음 파업 선언하고 시끄럽긴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거기는 AI 반도체 기대감 빵 터지면서 주가라도 확 올랐으니까 주주들은 그래도 웃거든요. 반면에 카카오는 확실한 반등 기미도 혁신의 비전도 없이 주가가 바닥을 긁고 있는데 들려오는 건 노사 갈등 파열음 뿐입니다. 주주들의 남은 인내심이 진짜 한계치로 몰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분노한 주주들의 요구사항을 들어보면 감정적이라기보다 굉장히 논리적이고 본질적입니다. 첫째, 지금 니들끼리 파이 나눌 때가 아니다. 무너진 주가 회복이 무조건 1순위다. 둘째, 새로 부임한 정신화 대표 체제, 시장 가슴 뛰게 할 미래 성장 동력이 도대체 뭐냐? 안 보인다.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세 번째, 예전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택시가 처음 나왔을 때 그 센세이션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게 일상을 뒤집어 놓을 대국민 서비스급 신사업이 지금 너무 절실하다는 겁니다. 그런 묵직한 혁신을 직면해내지 못하면 주가 상승은 불가능하다며 당장 내부 갈등 멈추고 본업 혁신에 사활을 걸라고 매섭게 주문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양쪽 입장이 선명하게 보이시죠? 지금 경영진은 진짜 깎아지른 절벽 위에서 외줄타기를 하고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노조가 장부의 사상 최대 실적 지켰으니 우리가 땀 흘려 일한 목 내놔라. 강력하게 압박하죠. 고개를 돌려 오른쪽을 보면 주주들이 내게 저 반토막 나고 있는데 성과급 잔치가 웬 말이냐. 무조건 성장 동력부터 찾아내라. 질타하고 있습니다. 제3자 관점에서 보면 양쪽 다 충분히 명분도 있고 억울할 만합니다. 숫자대로 보상하라는 직원과 자본주의 기본인 주주 가치 제고를 외치는 투자자. 이 극단의 팽팽한 요구 사이에서 과연 경영진이 어떤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할 것인지가 이번 사태의 진짜 관건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파트. 이게 왜 카카오만의 문제가 아닌지 거시적인 IT 업계 전체의 보상 딜레마로 시야를 넓혀보겠습니다. 산업 전문가들이 이 사태를 아주 예의주시하는 이유, 바로 엄청난 전염 위험 때문입니다. 판교밸리 전체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코로나 시절 비대면 특수 누리면서 덩치를 2배, 3배 키웠던 IT 산업이 지금은 뚜렷한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매출은 안 늘고 비용은 줄여야 하는 엄청 추운 겨울이죠. 이런 와중에 만약 IT 업계 상징인 카카오의 노사 갈등이 대규모 임금 인상으로 결론 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거 엄청난 도미노의 시작이자 트리거가 될 겁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고군분투 중인 네이버, 넥슨, NC소프트 등 플랫폼, 게임 업계 전반으로 카카오가 올리면 우리도 올려달라. 나는 압박이 전염병처럼 번질 게 뻔하거든요. 옆 회사가 연봉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 핵심 인재 안 뺏기는 게 바로 IT 생태계잖아요. 그래서 온 업계가 지금 카카오의 협상 테이블만 숨죽여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자, 저성장 시대, 직원 보상과 주주 가치의 균형점. 여러분은 과연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파이가 매년 쑥쑥 커지던 IT 황금기에는 둘 다 잡기 쉬웠죠. 넉넉한 인센티브 주고 주가 올려서 주주들 웃게 하고요. 그런데 쪼그라든 파이를 두고 다투어야 하는 지금 현실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쥐어짜낸 이익을 당장 헌신하는 직원들에게 줄 것인가? 아니면 피 같은 자본을 대준 주주들을 챙기고 생존을 위한 미래에 투자할 것인가? 이 잔인하고도 현실적인 딜레마는 앞으로 수많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마주하게 될 뼈아픈 본질적 과제이자 거대한 시험대입니다. 경영진은 과연 이 외나무 다리에서 상생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이 거대한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며 오늘의 심층 해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요즘 진짜 어딜 가나 AI 하잖아요. 기업들 사이에서도 그야말로 AI 도입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막상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도 이 AI 전환, 즉 AX 프로젝트들이 보이지 않는 거대한 벽에 쾅 부딪혀서 산산조각 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뉴스에서 연일 떠들어대는 그 화려한 성공 사례들 뒤에는 사실 시작부터 멈춰버린 뼈아픈 실패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딥다이브 해설에서는 단순히 최신 AI 기술이 이렇게 끝내줍니다 같은 뻔한 찬양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대신 그 훌륭한 기술을 맞이하는 우리 기업들의 환경과 구조라는 진짜 근본적인 문제를 아주 깊숙하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 숫자부터 한번 볼까요? 17.9%.
진짜 충격적일 정도로 낮은 수치인데요. 이게 바로 현재 국내 제조업 현장의 실제 AI 활용률입니다. 아니 수백억씩 투자하고 이사회마다 앞다투어 AI 혁신을 부르짖는데 막상 땀방울이 튀는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10곳 중 2곳도 제대로 AI를 안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우리가 무슨 최첨단 기술력이 부족해서? 아니면 예상이 턱없이 모자라서? 사실 정답은 완전히 다른 곳에 숨어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그 위기의 진짜 원인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데요. 무려 41.6%, 그러니까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기업들이 도대체 우리 회사의 수많은 업무 중에 어디에 그리고 어떻게 AI를 붙여야 할지 그 첫 단추조차 못 깨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돈을 엄청 주고 세계에서 제일 똑똑한 AI 모델을 사온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똑똑한 AI가 우리 회사에 와서 실제로 앉아서 일할 자리와 명확한 역할을 기존 프로세스 안에 만들어주지 못한 것, 바로 이것이 도입 실패를 부르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해설에서는 이 위기의 본질을 하나하나 낱낱이 해체해보고요. 성공을 위한 정확한 청사진을 그려볼 겁니다. 화면에 보이는 대로 불편한 진실부터 현장 실패의 진짜 이유, 한국 기업들의 고질적인 HAP와 PDF 함정, 그리고 실제로 성공한 기업들의 사례와 5가지 핵심 원칙까지 빠르게 훑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 AI 전환의 불편한 진실부터 짚고 넘어가 보죠. 경영진들이 정말 흔하게 착각하는 부분인데요. 이 문장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포우씨는 스냅샷이지만 실증은 사계절이다. 오늘 다루는 모든 내용의 핵심을 관통하는 통찰입니다. 포우씨, 그러니까 개념 검증은 조건이 완벽하게 통제된 연구실에서 타이밍 딱 맞춰 예쁘게 찍어낸 한 장의 사진과 같아요. 데이터도 아주 깨끗하고 서버도 빵빵하게 돌아가는 마치 햇살 좋은 봄날 같죠. 근데요, 이 AI를 실제 거친 업무 현장인 실증 단계에 던져놓는 순간 매서운 사계절이 몰아칩니다. 갑자기 낡은 사내 시스템이 뻗어버리거나 직원이 완전히 엉뚱한 데이터를 막 집어넣기도 하고 갑자기 보안 규정이 바뀌는 식의 눈보라가 치는 거죠. 어제 연구실에선 100점 맞았던 완벽한 AI가 오늘 현장에서는 바보가 되어버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파트, 도대체 현장에서 실패하는 진짜 이유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막상 까보면 기술 자체의 결함은 거의 없다는 게 충격적이죠. 진짜 문제는 사람이 만든 프로세스와 관리 체계가 무너지는 데서 발생합니다. 첫째로 책임 소재, 즉 R&R이 불명확해요. 생각해보세요. AI가 뭔가 치명적인 오판을 내렸을 때 그 책임은 AI한테 있나요? 아니면 최종 승인 버튼을 누른 담당자한테 있나요? 이거 명확하게 안 해주면 현장 직원들은 무서워서 AI 절대 안 씁니다. 둘째는 모니터링이 부재인데요. AI 성능은 시간이 지나면 은근슬쩍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걸 실시간으로 감시할 대시보드조차 없는 곳이 태반입니다. 셋째, 현장 데이터의 편차. 어제는 텍스트로 잘 들어오던 게 오늘은 갑자기 삐뚤어진 이미지 캡처본으로 훅 들어오면 AI는 그냥 멈춰버리죠. 마지막으로 아주 낡은 규제와 보안 거버넌스입니다. 아무리 비싼 AI를 도입해도 사내 망굴리 규정에 턱 막혀서 데이터 연동조차 못하는 게 정말 씁쓸한 우리 현장의 현실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파트입니다. 한국의 기업 환경에서 조용히 수많은 AI 프로젝트들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는 진짜 주범, 바로 HWP와 PDF의 함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막연하게 기대하죠. AI한테 깔끔하고 잘 정리된 텍스트 데이터만 쏙쏙 먹여주면 되겠지 하고요. 하지만 현실의 엔지니어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건 완전 지옥입니다. 엉망진창으로 병합된 HWP 표들, 이미지랑 텍스트가 뒤죽박죽 섞여서 스캔된 PDF 파일들, 현장 엔지니어들이 입을 모아 하는 말이 있어요. AI 지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게 아니다. 진짜 핵심 문서들이 복잡한 양식으로 들어오는 순간 AI 고도화에 써야 할 그 아까운 예산과 시간의 80%가 그냥 그 빌어먹을 문서를 제대로 읽어내기 위한 전처리 작업에 허무하게 싹 다 날아갑니다. 무형물류 프로젝트를 했던 한 현장 엔지니어의 이 경고, 진짜 뼈를 때립니다. PDF가 얌전히 텍스트일 것이라 믿지 마세요. 수백 잔짜리 삐뚤게 스캔된 계약서 더미를 상상해보세요. 초반에 이 복잡한 문서들 레이아웃을 파악하고 글자만 제대로 뽑아내는 강력한 파이프라인을 안 만들어 두잖아요. 그럼 그 엄청 비싸게 주고 산 대형 언어 모델,
LLM이 쓰레기 같은 데이터를 억지로 읽어내느라 토큰 한도를 다 까먹게 됩니다. 결국 AI가 문서를 읽는 데에만 천문학적인 클라우드 비용을 쏟아붓는 대참사가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파일 포맷의 늪에서 탈출하려면 비정형 문서 자동화라는 개념을 정밀한 도미노처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냥 냅다 글자만 뽑는 1차원적인 게 아니에요. 복잡한 문서에서 진짜 의미 있는 데이터만 구조화해서 싹 뽑아내고 그게 비즈니스 규칙에 맞는지 사람의 로직으로 꼼꼼하게 검증하고 그제야 마지막으로 AI가 최적의 결과를 추천하는 이 3단계가 동시에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만약 이 도미노의 첫 단추인 구조화와 검증이 흔들린다? 그럼 최종 단계의 AI는 그냥 그럴싸한 헛소리, 이른바 환각을 당당하게 베퍼내게 되는 겁니다. 전시 시스템 신뢰도가 와리르 무너지는 거죠. 네 번째 파트로 넘어가 보죠. 우울한 실패담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실제로 AI에 맞춰서 회사의 뼈대를 완전히 뜯어고친 짜릿한 성공 사례들을 좀 만나보겠습니다. 한 기업은 업무 프로세스에 AI 에이전트를 투입해서 특정 업무에 들어가는 전일제 환산 인력을 무려 73%나 획기적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사람을 무자비하게 해고했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직원들을 하루 종일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복사하고 붙여넣기 하는 그 기계적인 단순 노동에서 완벽하게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 덕분에 직원들은 훨씬 더 똑똑하고 전략적인 사고를 하거나 고객 서비스에 집중할 수 있게 됐고 회사 전체의 움직임이 폭발적으로 빨라졌습니다. 또 어떤 곳은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인프라 환경 자체를 아예 최적화해버렸어요. 남들 다 쓰는 비싼 퍼블릭 클라우드에 맹목적으로 돈을 쏟아붓는 대신 자기들 데이터 특성에 딱 맞춰서 GPU 학습 비용을 정밀하게 투닝한 거죠. 결과는 무려 80% 비용 삭감입니다. 운영 예산을 5분의 1로 줄였다는 건 남들 한 번 테스트할 예산으로 우리는 5번이나 과감하게 AI 실험을 돌려볼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당연히 내부 개발 생산성은 3배 이상 수직 상승했습니다. 이런 압도적인 지표들을 종합해보면 구조를 혁신했을 때 파급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바로 감이 오시죠? 무역이나 물류 현장에서는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서류 검토 시간을 60% 이상 날려버렸고요. 사람의 꼼꼼한 최종 검수 프로세스를 AI 워크플로우에 싹 녹여내서 세관 신고할 때 쓰는 HS 코드 분류 정확도를 무려 99.2%라는 경이로운 수준까지 끌어올렸습니다. 게다가 비싸게 사놓고 놀리던 GPU 자원 가동률도 20%에서 85%까지 극한으로 뽑아먹게 됐죠. AI를 그냥 요즘 유행하는 툴 하나 샀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의 근본을 바꾸는 동력으로 대할 때 비로소 이런 진짜 ROI가 나오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쭉 살펴본 내용들을 엑기스만 쫙 짜내서 당장 여러분 조직에 써먹을 수 있는 5가지 성공 원칙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하나는 꼭 명심하세요. AI 도입의 성공은 멋진 모델을 사내에 짠 하고 배포하는 날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피말리는 승부는 배포 그 이후의 운영 시스템에 달려 있어요. AI가 지금 정상인지 실시간으로 맥박을 재는 모니터링 체계, AI가 갑자기 헛소리를 할 때 즉시 사람이 개입해서 수습할 수 있는 안전한 장애 대응 절차, 직원들이 AI를 제대로 부려먹을 수 있도록 하는 빡센 사용자 교육, 그리고 최종 결과물에 대해 누가 책임을 질 건지 명확히 하는 R&R 표준화. 이거 안 해두면요, 여러분의 그 비싼 AI는 6개월 뒤에 아무도 안 쓰는 고철덩어리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기업들은 무조건 이 5단계 디자인 패턴을 밟습니다. 첫째, 덩어리진 옛날 업무 방식을 아주 잘게 쪼개서 각각의 똑똑한 AI 에이전트한테 확실하게 위임합니다. 둘째, 골치 아팠던 HWP나 PDF 같은 비정형 문서를 파싱해서 회사의 강력한 데이터 무기로 바꾸고요. 셋째, 클라우드만 쳐다보지 않고 현장 단말기에서 바로바로 반응하는 엣지 분석을 결합합니다. 넷째, 한 번 도입 끝이 아니라 계속 피드백을 주며 모델을 최적화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 밑바탕에 강력한 사내 보안과 거버넌스 규칙을 아주 단단하게 깔아두는 거죠. 이 유기적인 파이프라인이야말로 AI를 현장에 진짜로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정답입니다. 자, 오늘 딥다이브 해설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아주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회사는 AI를 구매했습니다. 하지만 AI에 맞춰 운영을 재설계하셨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회사는 뒤처지기 싫어서 제일 비싸고 성능 좋은 최신 AI 모델을 이미 서둘러 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똑똑한 AI가 100% 제 실력을 낼 수 있도록 기존의 그 낡고 답답한 업무 방식을 전면적으로 갈아엎으셨나요? 명심하세요. 좋은 도구를 돈 주고 사는 건 그저 아주 쉬운 첫걸음일 뿐입니다. 진짜 혁신은 그 도구가 제대로 숨쉬고 뛰어놀 수 있는 생태계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어내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통찰들이 여러분 조직의 진짜 AI 전환을 이끄는 확실한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